하얀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이키 아여 36년 만에 속편이죠. 아하. 매버릭 대위가 대령으로 돌아옵니다. 바로 탑건 매버릭인데요. 북미에서 벌써 역대급 오프닝 성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여러 가지로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36년 만에 첫 편이 나왔는데 그러니까요. 자체가 굉장히 놀랍고요. 탑건이 사실은 1986년도에 나와서 네. 그 당시에 엄청난 성공을 거뒀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속편이 안 만들어졌다는 것도 놀랍고 그 안 만들어진 속편이 무려 36년 만에 나왔는데 36년 만에 나왔다는 얘기는 사실은 탑건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워낙 유명한 오락영화지만 그게 36년 만에 다시 나와서 이렇게 큰 성공을 거뒀다는 게 네, 이참에 저희가 배우나 감독 한 명을 맞아요.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코너를 또 하고 오랜만이네요. 있잖아요. 네. 양조위에 이어서 두 번째 배우 특집입니다. 양조위가 언젠가 작년에 하지 않았나요? 네, 거의 뭐 연례성 특집이죠. 저희도 이거 36년 만에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할리우드를 우리가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배우가 사실은 톰 크루즈하고 네, 정말 누굴까요? 브래드 피트? 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이 정도 아닐까 싶은데 톰 크루즈가 더 그렇죠? 존재감이 네. 일단 제가 여기 제목에도 그렇게 뽑았는데요. 이토록 네. 폭넓은 톰 크루즈 주연 40년이라고 했는데 톰 크루즈가 주연을 처음 맡은 게 네. 그러니까 이 사람 나이가 21살 때입니다. 리스키 비즈니스라는 영화인데 위험한 청춘.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개봉하지는 않았어요. 아마 비디오가 나와서 그 제목이 붙은 것 같고요. 네. 그 리스키 비즈니스라는 영화를 처음 주연을 맡을 때가 1983년도예요. 이 사람이 1962년생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박찬욱 감독보다 한 살이 많은 거예요. 네, 톰 크루즈가. 양조위랑 동갑이네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네. 뭐 그렇게 얘기하면 사실 엄청나게 나이가 많으신 분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환갑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어쨌건 21살에 처음 주연을 맡은 이후로 지금까지 내내 주연이잖아요. 네, 거의 매년 한 편씩. 네, 40년 동안 계속 주연인데 아직까지도 할리우드의 최전선에서 더군다나 요즘 나온 영화들도 본인이 직접 제작도 하고 다각도로 참여하면서 아직도 계속 히트작을 내고 있잖아요. 이런 사례가 과연 전 세계 영화계를 통틀어도 정말 몇 안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런 면에서 이 톰 크루즈 주연 40년이라는 건 대단하고요. 사실 이제 톰 크루즈가 저는 이 사람의 어떤 뛰어난 엔터테이닝 능력 때문에 연기력이 오히려 폄하받은 경우라고 생각하고요. 너무 잘생겨서. 그리고 지난 40년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폭넓은 영화들을 많이 찍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톰 크루즈의 가장 뛰어난 영화 7편이 아니라 톰 크루즈의 다양한 얼굴들을 보여줄 수 있는 가지각색의 어떻게 생각하면 악역도 있고 코미디도 있는 건데 그런 걸 망라해서 각각 한번 시대별로 이렇게 골라봤고요. 하나씩 지금부터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톰 크루즈라는 배우를 생각하면 저는 뭐 어떤 단어가 제일 먼저 떠오르냐면 프로페셔널이라는 생각이 딱 머리에 떠오르고요. 이 톰 크루즈는 어떻게 이렇게 40년간 할리우드의 얼굴로 한 번도 이 배우로서 스타 파워로서 붙임은 제 기억으로는 적어도 장기적으로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건데 첫 번째는 배우가 갖고 있는 고유한 타고난 어마어마한 매력이 있죠. 외모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풍기는 고유한 어떤 개성과 매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그 점에서 톰 크루즈는 너무 뛰어난 그런 유전자를 타고난 거죠. 일단 이렇게 잘생긴 배우가 정말 할리우드에도 거의 없지 않나 싶고 네, 요즘에 톰 네. 크루즈 그 당시 그죠. 비교할 만한 배우가 잘 안 보이죠? 지금 20대 배우 중에서 그런 어떤 외모가 가진 매력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을 전 세계에서 사로잡는 사람이 티모시 샬라메 샬라메. 정도가 아닌가 네. 싶은데 톰 크루즈가 주는 어떤 조각 같은 느낌하고는 다르죠. 느낌이. 티모시 샬라메도 굉장히 뛰어난 매력이 있겠지만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톰 크루즈가 기본적으로 연기를 잘하는 배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게 제일 크다고 생각하는데 톰 크루즈가 직업을 대하는 태도가 저는 굉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 직업을 잘 해내고 싶고 굉장히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뛰어난 성과를 내겠다는 굉장한 직업적인 야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톰 크루즈의 필모그래피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은 충분히 우리가 칭찬해도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톰 크루즈의 다양한 면모를 보실 수 있는 오늘 특집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화 뜯어보겠습니다. 지금의 네. 톰 크루즈를 있게 한 출세작이죠. 탑건. 솔직히 말하면 탑건이 그렇게까지 훌륭한 영화가 아닙니다. 맞아요. 사실 이제 기억 속에서 우리도 이제 어린 시절을 이상화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탑건을 지금 아마 다시 보면 저도 최근에는 보지 못했는데 탑건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영화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조악한 영화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이 영화 속에서 이제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방식 같은 걸 보게 되면 네. 그냥 이 영화는 사실상 공중전으로 펼치는 전투기들의 어떤 공중 대결, 그 액션 대결을 보는 것이 영화의 시작과 끝입니다. 거기에 한 움큼 더 크게 더해진 것이 바로 톰 크루즈의 스타성, 이 두 가지를 결합한 영화인데 평균적이네요. 네, 이 영화에는 사실은 아버지를 둘러싼 트라우마도 있고 스토리에 네. 혹은 만나게 되는 어떤 자기 교관과의 사랑 이야기도 있고 동료애도 다뤄져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라고 할까요? 축제처럼 다뤄집니다.
원래 보여주고 싶은 건 푸른 창공을 그냥 가로지르는 그런 미국의 뛰어난 전투기가 소련의 미국기를 쳐부수는 거를 우리는 시각적으로 즐기는 게 영화의 시작과 끝이에요. 네, 국방부의 지원도 받았겠다. 그렇죠. 사실은 이게 80년대 상황하고도 관련이 있는데요. 1980년대 미국은 굉장히 보수적인 시대이면서 70년대 치명적인 어떤 자존심의 상처를 받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베트남전에서 미국이 패퇴한 패배하고. 거잖아요. 네. 그리고 철수를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국민적인 그런 어떤 자존심의 상처를 받은 데다가 이 베트남전에 대한 반성 영화들이 80년대 들어오면서 계속 나오게 됐어요. 대표적으로 지옥의 묵시록, 플래툰 같은 영화, 람보 시리즈도 1편을 보면 굉장히 반전적인 느낌들이 있습니다. 이런 네. 영화들이 나오고 또 야곱의 사다리 같은 영화들이 그렇거든요. 그런 일련의 분위기 속에서 베트남전은 미국이 잘못 끼어든 전쟁이고 거기서 실수한 전쟁이고 이들이 심지어는 베트남전에서 민간인들을 죽이거나 학살하는 일들까지 사후에 폭로되면서 사실은 굉장히 침울해져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미국적인 자긍심을 다시 한번 북돋을 수 있도록 절호의 기획을 할리우드가 만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해군 입장에서는 이런 기획에서 네. 적극적으로 푸시를 해주게 된 거고요. 영화에 등장하는 수많은 어떤 전투 장면들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실제로 전투기를 띄우고 찍었거든요. 요즘 이런 영화들을 찍을 때 대충 블루스크린 앞에서 찍는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이 영화는 실제로 미국의 전투기들을 띄우고 그것을 직접 촬영한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그런 영화만이 줄 수 있는 굉장히 사실적인 압도적인 어떤 느낌이 있죠. 그게 이 영화의 가장 큰 장점이죠. 네, 이때가 23, 4살이었는데요. 그렇죠. 62년생이고 86년도니까 찍을 때는 아마 23살, 나올 때는 24살쯤인데 톰 크루즈의 뭐 외모로만 따지면 인생작이죠. 그리고 지금 봐도 아마 몇몇 장면들을 보시게 되면 와,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인간의 남성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움의 어떤 극한이라고 그럴까? 정말 비주얼로 다 찢었다. 네. 그걸 이제 이 영화를 찍고 있는 당시에 젊었던 감독인 토니 스콧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 톰 크루즈라는 새로 막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의 어떤 스타성을 최대한 착취합니다. 약간 농담식으로 말을 한다면. 그래서 예를 들면 영화에서 괜히 비치 발리볼 장면이 나와요. 비치 발리볼 하려면 그냥 옷을 벗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만든 조각 같은 톰 크루즈의 몸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 얼굴을 계속 집중적으로 보여주죠. 전투기에서는 그 구조상 파일럿의 얼굴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뭘 집어넣어주냐? 오토바이 장면을 넣어주죠. 남자의 또 다른 로망이에요. 심지어는 이 영화 때문에 항공 점퍼가 인기가 있었잖아요. 아, 예. 근데 그게 톰 크루즈가 입으니까 멋있지. 저 같은 사람이 입으면 안 어울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항공 점퍼, 선글라스, 비치 발리볼. 그 다음에 라커룸 괜히 나와요. 대화하는데 차 마시면서 대화하면 좋잖아요. 라커룸으로 잡아가지고 일부러 타월 하나만 두르게 하고 대화를 하게 한다든지. 영화기론 때 모든 영화 장면에는 이유가 있다. 라고 하셨었는데. 그렇죠. 이런 이유였군요. 이런 모든 것이 하나는 그 호쾌한 공중전, 네. 또 하나는 막 떠오르는 너무나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최고의 스타인 톰 크루즈. 이 두 가지를 결합해서 만든 희대 히트 상품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제 기억으로는 아마 그 해에 나온 모든 영화를 통틀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거둔 그런 작품이에요. 맞아요. 월드와이드 기준으로.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탑건을 찍기 바로 직전에는 톰 크루즈가 이 정도 급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보다 한 3년 전쯤에 처음 주연으로 데뷔했다고 했었죠. 네. 당시에 80년대 청춘 스타들 중에서 가장 핫한 그런 배우들을 부르는 명칭이 있었어요. 그게 브래드 팩이란 말인데 네. 이 브래드 팩이란 말은 원래 한 5, 60년대에 당시에 뛰어난 할리우드의 남자 배우들, 스타 배우들을 일컫는 말 중에 레드 팩이란 말이 있거든요. 프랑크 시나트라를 중심으로 해서 일군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몰려다니기도 하고 친하기도 하고 같이 영화에 출연하기도 하면서 할리우드의 주류처럼 군림했는데 이 사람들이 약간 자조적으로 쥐떼처럼 몰려다닌다고 해서 레드 팩이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최고의 청춘 스타들이죠. 이들이 다 총출동한 5, 60년 영화가 바로 오션스 11이에요. 근데 그게 수십 년 후에 리메이크가 돼서 조지 클루니가 나온 건데요. 네. 그 사람들 브래팩 중에서 가장 유명한 스타가 누군가 하면 에밀리오 에스테베스라고 그러니까 찰리 시인의 형이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 로브 로우 같은 배우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유명한 브래팩의 리더들이었어요. 톰 크루즈는 그 일원. 그렇죠. 일원이지만 약간 이들에 비하면 인기가 훨씬 처지는 쪽이었고 네. 이 브래팩을 전부 다 이렇게 대부분의 이런 배우들 위주로 해서 짠 일군의 80년대 청춘 영화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세인트 엘모스 파이어 같은 영화, 그 다음에 무슨 조찬 클럽 같은 영화, 무엇보다도 아웃사이더 같은 영화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브래드 팩을 생각하고 80년대 중반에 떠오르는 일군의 배우들을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떠올리는 건 로브 로우 아니면 에밀리오 에스테베즈였단 말이에요. 톰 크루즈는 한참 뒤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로브 로우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도 많을 거고요. 네. 에밀리오 에스테베스 영화를 지금 보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리더들은 다 사라지고 일찌감치 없는데 톰 크루즈는 무려 40년 동안 이후에 주연을 하면서
이 두 배우들은 상대도 안 되는 커리어를 쌓았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매력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 커리어를 자기가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철저한 프로페셔널리즘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결국은 살아남은 것은 탐 크루즈잖아요. 지난 40년간.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탑건을 통해서 이 사람이 처음으로 사실상 월드와이드 스타가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고만고만한 스타 중에 한 명에 불과했는데 탑건으로 완벽하게 할리우드 최고의 스타로 떠오르는 그런 어떤 빛나는 광희의 순간을 사실은 탑건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탐 크루즈가 직접 조종을 한 탑건 매버릭도 기대가 되는군요. 헐, 너 그거 안 받았어? 인터넷과 IPTV 가입할 때 놓치면 안 되는 헐인. 헐인? 응, 헐 할 만큼 놀라운 할인이어서 헐인. 딴 데는 없어서. 헐. 기본 할인에 30% 더. 헐 대박. 이게 뭐냐고? 더슬림 더슬림 요금제. 자, 두 번째 영화는요. 반정동과 론 코빅을 연기한 7월 4일생입니다. 네. 제목이 7월 4일생이다라는 걸 딱 보기만 해도 영화가 어떤 영화구나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8월 15일생이라는 영화인 거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독립기념일이 7월 4일인 거고요. 실제로 론 코빅이라는 사람은 생존해 있던 사람이고 그 사람의 네. 일대기를 다룬 책에서 이제 영화를 만든 것이 7월 4일생인데요. 이것만 봐도 탐 크루즈가 사실은 얼마나 야심이 대단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로 따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기하면 27살? 네, 이 정도 아직 됐을 20대예요. 때죠. 그리고 사실상 스타덤으로 본격적으로 떠오르는 건 불과 3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런 스타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기한테 온 탑건 같은 그런 영화들에 계속 출연하면서 스타 파워를 즐기겠죠. 그렇죠. 블록버스터를 네, 일단. 뭐 금전적으로도 그럴 것이고 자기 네. 어떤 스타 파워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지명도도 그렇고.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탑건으로 본격적인 스타덤에 오르는 불과 3년 뒤에 7월 4일 된 같은 어떻게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출연료도 적고 연기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자기 외모보다는 인물 속으로 깊게 투영이 되고 아주 진지한 연기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런 영화를 이런 스타덤이 된 지 3년 만에 선택한다는 것 자체가 탐 크루즈가 자기 인생을 배우로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이 선택이 또 옳았던 게 골든글로브 나무주연상 탔잖아요. 네, 뭐 골든글로브도 그렇지만 이제 아카데미에서 처음으로 이제 나무주연상 후보까지 후보. 오른 건데 지금도 탐 크루즈가 연기 잘하는 배우다라고 할 때 증거를 몇 개 될 수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7월 4일생이고요. 7월 4일생을 영화를 보시면 배우의 연기력이 정말로 필요한 영화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영화들이 인물의 변화를 보여주긴 하죠. 그렇지만 이 영화처럼 인물의 상황이 외모에서부터 그 사람의 신념까지 철저하게 바뀌는 영화가 드물어요. 영화가 시작이 되면 이 사람은 7월 4일생이고 어려서부터 굉장히 애국심이 있는 집안에서 자랐고 베트남전에 참전을 하고 어머니가 권할 정도예요. 그럴 정도의 집안에서 베트남전에 자원해서 입대를 해요. 애국심에 불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자기는 정의와 자유와 나라를 위해서 싸우겠다라는 신념으로 갔는데 정작 마주친 것은 엉망진창의 그런 뻘박 같은 그런 전쟁터이고 그 속에서 잘못해서 민간인들을 죽이게 되고 그러다가 심지어는 가장 아끼던 자기의 동료를 이렇게 전투의 어떤 혼란 속에서 착각해서 자기가 사살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자기도 총을 맞아서 하반신 불수가 됩니다. 그 상황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렇게 돌아오면 자기는 너무 마음은 참담하지만 전쟁 영웅으로 사람들이 뜨겁게 자기를 맞아줄 줄 알았는데 사람들의 시선조차 전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네, 반전 시위라고 있죠. 네, 시대가 바뀌기도 하고 네.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은 반전운동가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은 공중에 뜬 상태이기도 하고 자기 몸이나 여러 가지 상태에서 심지어는 그 사람을 죽였다는 어떤 죄책감도 있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점점 자기 생각을 바꾸고 자기가 참전했던 전쟁의 성격을 알게 되고 혹은 거기서 자기가 저질렀던 일을 반성하게 되면서 반전운동가로 바뀌는 실제 인물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초반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탐 크루즈 잘생긴 얼굴이 나오지만 뒤에 가면 일단 머리도 제대로 안 다듬고 수염도 텁스룩하고 굉장히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런 네. 식으로 이 인물의 변화가 워낙 그 굴곡진 변화라서 사실은 소화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아주 훌륭하게 소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27살 된 나이에 탐 크루즈가 얼마나 사실은 연기를 잘하는 배우이고 생각이 바로 박혀서 자기 이력 속에서 얼마나 훌륭하게 직업적인 태도로 임하는지를 보여준 그런 영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영화에서 탐 크루즈가 자기가 실수로 쏘아서 죽이게 된 자기 동료 윌슨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동료의 집에 가서 사실은 자기가 오발로 죽였다는 걸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 장면을 보면 이 사람의 어떤 그 탐 크루즈의 깊은 어떤 그런 감정 연기가 얼마나 훌륭한지를 사실은 보여주는 측면이 있고요. 윌렘 데포하고 같이 멕시코에서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잖아요. 네, 휠체어를 탄 채로 네. 서로 막 침 뱉고 싸우고 하는 장면 보면 그 정도로 연기력이 진짜 뛰어나거든요. 그런 면에서 탐 크루즈는 사실은 일찌감치 굉장히 배우로서도 뛰어난 연기력을 가진 것을 만방에 과시했던 배우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화는요. 정말 성공한 프랜차이즈의 시작이죠.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 1편입니다. 지금도 그냥 관객들에게 탐 크루즈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영화가 뭐예요? 물어보면 그 10명 중에 한 7명은 미션 임파서블 얘기하지 않을까? 대명사죠.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탐 크루즈를 약간 뭐라고 할까요? 경탄해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잖아요. 이 사람 너무 물불을 안 가려서 아니 이제 좀 환갑이신 분이 몸 좀 사리시지 이런 생각 들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을 존경하거나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이미지가 만들어진 최초의 영화가 사실상 미션 임파서블 1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벌써 1996년도니까 이 시리즈도 26년째 아니에요? 네. 근데 내년 후년에 연달아서 7편, 8편이 나오잖아요. 그런 걸 맞아요. 생각하게 되면 이 시리즈가 얼마나 성공하게 됐는지를 알 수 있는데 미션 임파서블 1편부터 처음으로 탐 크루즈는 제작을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영화에만 출연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어떤 그 영화 속에서의 모습을 감독에게만 맡기는 게 아니죠. 사실상 영화 전체의 연기를 통틀어서 전체 기획을 총괄하게 되었다는 뜻이고요. 네. 마지막 6편을 제외하고 얘기하면 1, 2, 3, 4, 5가 감독이 다 달라요. 아, 맞아요. 첫 번째 네. 브라이언 데 팔마부터 시작해서 다 다르죠. 5, 3도 5-3이죠. 있고. 세 번째는 J.J. 에이브럼스가 만들었고, 네 번째는 브래드 버드, 다섯 번째가 이제 크리스토퍼 맥쿼리까지 나오게 되는데, 크리스토퍼 맥쿼리 정도를 제외하면 네 명은 굉장히 유명한 감독이란 말이에요. 개성도 아주 강하고. 네. 근데 놀랍게도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는 굉장히 수준이 고릅니다. 영화가 다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2는 혹시 2가 일반적으로 제일 쳐진다고 말을 하지만 네. 2조차도 2를 이제 553이 만들었는데요. 553이 만든 2편조차도 나쁘지 않아요. 뭐 굉장한 영화는 아니지만 다른 편들이 워낙 우수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미션 임파서블의 그런 완성도를 제기할 때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이 팬들한테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 중에 최고작은 뭐야? 라고 물어보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1편이라고 그러고 네. 저는 3편이라고 그러거든요. 어떤 사람은 4편. 저는 폴아웃이 제일 재밌었어요. 어떤 사람은 6편이라고 말을 한단 네.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보는 눈이 다른 이유가 그 영화의 그 각 편마다 굉장히 뛰어난 완성도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지점들이 있어서 그런 건데 아니 감독이 다 다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건데 사실은 이것은 감독의 힘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영화 전체의 책임을 맡고 있고 또 연기에서 모든 것을 다 하는 탐 크루즈의 몫이 더 크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그런 쟁쟁한 감독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측면에서 탐 크루즈라는 사람의 시야와 스타 파워와 산업에서의 영향력과 이 모든 것을 보여주었을 때 분기점이 되기도 했고 지금껏 탐 크루즈를 대변하는 단 하나의 어떤 프랜차이즈가 되기도 한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가 있습니다. 6편을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아주 간단하게 특색만 좀 말씀을 드리면 네. 미션 임파서블 1편은 지금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면 굉장히 이상합니다. 첩보가 강하죠. 예, 미션 임파서블은 첩보 액션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얘기 속엔 두 가지가 붙은 거예요. 하나는 미스터리나 서스펜스로 승부하는 첩보물의 특색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호쾌한 어떤 그런 시각적인 쾌감을 안겨주는 액션의 특색이 있는데 1편은 시리즈 전체를 통틀어서 첩보물의 특색이 제일 강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히치콕 영화랑 제일 비슷해요. 6편 중에서. 서스펜스. 그래서 고전 이런 영화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1편이 최고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2편은 1편의 반대말 같은 영화예요. 첩보물들이 갖고 있는 약간 어두운 기미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뭔가 음모도 있고 그다음 일종의 노아르적인 어떤 그런 그 그늘 같은 게 있는데 이걸 다 발라냈어요. 그 영화를 완전히 액션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멋있죠. 그래서 553이 만든 2편을 보면 오토바이 액션 이런 거 진짜 굉장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2편을 만들었는데 상대적으로 제일 처진다고 보통 얘기하죠. 3편에 오게 되면 이제 미션 임파서블 3가 되는데 시리즈 전체를 통틀어서 최고의 악당이 나옵니다. 아, 필립 시모 호프만이 나오는데 목소리만 딱 들어도 이 사람은 와 엄청난 거물인 것 같고 너무 잘하는 그런 사람이죠. 물론 위대한 배우라서 가능한 건데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별점을 사실은 이런 블록버스터 영화에 4개 반을 줬거든요. 네, 그러면서 제가 완벽한 공산품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때의 공산품은 깔아보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영화에는 예술품으로서의 특색과 공산품으로서의 특색이 있는데 공산품으로도 얼마나 뛰어난 완성도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기념비적인 영화가 저는 임파서블 3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못 만든 예술품도 낫다고 하셨잖아요. 나은 정도가 아니죠. 네. 네, 엄청난 거죠. 그런 부분에서 3편이 있고요. 4편, 5편, 6편은 이제 3부작으로 보기도 하는데 4편에 하는 건 이제 고스트 프로토콜이라는 이제 제목이 붙었잖아요. 부제가. 고스트 프로토콜에 오게 되면 본격적으로 유머가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리즈에.
그래서 영화를 훨씬 더 우리가 블록버스터로 즐길 수 있게 되고요. 그 유명한 브루스 칼리파 장면이지 않습니까? 아, 진짜. 네. 그 브루스 칼리파 보기만 해도 저 같은 800m인가 사람은 그렇죠. 어마어마한데 그거를 그냥 이렇게도 달리고 이렇게도 달리고 이러잖아요. 네, 그 장갑에 그 신호 떨어질 때 얼마나 그 도망도망했는지. 장갑이 소위 이제 찍찍이 이제 벨크로가 네. 붙어 있는데 그런 걸 시각적으로 너무 묘사를 잘했어요. 이게 이 접착력이 떨어지면 까마득한 떨어지잖아요. 그것을 시각적으로도 자극하고 청각적으로도 자극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시각적으로는 접착력이 약해지거나 떨어질 위기가 되면 파란색이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전멸을 하죠. 경보음을 내죠. 이게 위험하다는 신호를. 그러니까 우리가 그가 처한 위기에 가뜩이나 무시무시한 상황에서 시각적으로나 청각적으로나 계속 이렇게 압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면이 사실 연출도 굉장히 잘한 거예요. 거기서 무슨 동네 앞마당에서 노는 것처럼 마음껏 활개친 탐 크루즈의 담력도 굉장한데 탐 크루즈가 어렸을 때 레슬링 선수였어요. 아, 맞아요. 그래서 7월 4일생. 그래서 레슬링 설정이 아마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리고 어려서부터 이 주위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워낙 겁이 없었대요. 탐 크루즈가. 아무리 본인이 어떤 직업적인 태도가 프로페셔널리즘이 있고 자기 직업을 잘하겠다는 신념이 있다 할지라도 고소공포증인데 어떻게 브루즈 칼리파에서 연기를 하겠어요. 꼭대기 위에 앉아있는 사진도 있죠. 있죠. 유명한 사진 있잖아요. 어찌됐건 4편은 그렇죠. 5편으로 오면은 4편, 5편에 오게 되면 본격적으로 팀플레이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미션 임파서블은 같은 팀을 이루는 사람들이 어떤 그런 걸 보여주게 되는데 5편이 끝나는 순간은 이 팀플레이의 어떤 거의 최적의 순간에 끝나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영화 재밌다는 생각 같은 게 들고 5편에 이르게 되면 또 굉장히 뛰어난 여성 캐릭터가 들어오죠. 레베카 퍼거슨이 나오잖아요. 아, 의사?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나온 입장에서 이제 6편이 가장 재밌다고 하시는 폴아웃인데 폴아웃에 관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죠. 탐 크루즈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배우들이 다치는 순간은 반드시 꼭 브루즈 칼리파 같은 데서 뛰어내려서 다치는 건 아니거든요. 이 4편에서 보면 심지어는 비행기에서 막 매달리잖아요. 날아다니는 비행기에서. 날개에 막. 네, 그게 뭐 제일 유명할 텐데 네. 그래서 다칠 수도 있지만 사소한 데서 삐끗하고 다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영화를 보면 큰 액션은 아니에요. 옥상 사이를 넘나들면서 뛰면서 달리는 액션은 영화마다 다 나오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달리는 장면을 하는데 조금 계산을 잘못했거나 힘이 빠졌거나 해서 옥상 턱에 잘못 부딪히는 바람에 이 발이 접지릅니다. 와. 딱 봐도 너무너무 아프고요. 네. 실제로 발목이 골절이 됐다고 하죠. 그게 한 6개월 네. 정도 회복이 안 되는. 그건 이제 무시무시한 건데 근데 그 상황에서 진짜 놀라운 건 그 장면은 NG 장면이잖아요. 배우가 다쳤으니까. 네. 근데 그 영화 속에 들어가 있어요.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상황에서 돌아간다는 걸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다리가 골절이 됐는데 계속 뛰어요. 진짜 프로네요. 네. 다리가 부러진 순간에 그 다음 장면이 바로 영화에선 샷을 바꿔가지고 정면에서 나오는데 옥상 위로 기어 오릅니다. 끝까지 다리가 부러졌는데 그 상황에서 다리를 절룩거리면서 몇 미터를 뛰어요. 그러니까 그 장면이 NG가 아니라 OK 사인이 나게 된 거고 실제로 그런 상황에서 극중의 인물이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데서 자연스럽게 그 장면이 들어갔는데 이거 무슨 성룡 영화도 아니고 탐 크루즈 같은 모든 걸 다 가진 그런 스타 배우가 그렇게 찍었다라는 것이 이 사람이 영화를 어떻게 대하는지 최고의 엔터테이너라는 찬사가 사실은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저는 굉장한 프로페셔널리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최근 기사를 보면 우주로 간다고 하잖아요. 네. 네. 진짜 우리가 뭐 약간 농담할 때 안드로메다로 간다고 하는데 이분 가실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충분히 그러면. 네, 그런 부분에서 어쨌건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는 저는 6편 통틀어서 재미없었던 적이 없어요. 2편조차 재밌었거든요. 앞으로 또 7편, 8편은 지금 동시 촬영하는 것 같은데 과연 이 두 편은 또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탐 크루즈가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과 만났습니다. 네. 매그놀리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탐 크루즈의 최고 연기는 매그놀리아에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고요. 네. 매그놀리아를 보시면 탐 크루즈 연기 진짜 잘하는구나. 뭐 사상 최강의 연기력 이렇게까지는 말을 못하겠지만 사실은 탐 크루즈는 연기력이라는 측면에서 좀 더 당연한 얘기지만 스타성이 가려서 그렇지 존중받을 만한 그런 배우라고 생각하고요. 매그놀리아가 아카데미 나무 조연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근데 탐 크루즈 입장에서는 그 이후로는 아카데미 후보에 한 번도 못 올랐어요. 지금 20년째 못 오르고 있는데요. 저 2000년대부터는 또 포기한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탐 크루즈 자체가 그쪽에서 미련을 거뒀을 수도 있어요. 네. 디카프리오는 끝까지 파고들어서 결국은 따냈잖아요. 네. 근데 어쨌건 이게 세 번째 아카데미 후보에 올랐다가 결국은 한 번도 수상하지 못했는데요. 꼭 뭐 아카데미에 수상해야지 그 연기력이 반드시 인정받는 건 아니겠지만 그럼요. 아쉽긴 하죠. 네. 근데 그 당시에 상을 받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마이클 케인이죠? 네, 마이클 케인이 사이드하우스 룰스로 받았거든요. 근데 물론 마이클 케인은 명배우 중에 명배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보고 만약에 아카데미 그 상황에서 제가 결정할 권한이 있다면 없겠지만 저는 매그놀리아의 탐 크루즈가 더 훌륭한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연기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요. 폴 토마스 앤더슨이라는 이 훌륭한 감독의 영화 중에서도 초기에 가장 뛰어난 영화가 또 매그놀리아거든요. 당시에는 29살이었죠. 네, 그런 면에서도 이 영화를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초기에 폴 토마스 앤더슨 영화들이 그런 것처럼 주인공이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을 가지고 이렇게 종횡무진 노비면서 인생 유전을 다루는 거예요. 영화 속에 등장하는 것이 사실상 하루 동안의 이야기거든요. 네.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떤 특정한 퀴즈쇼 프로그램을 인기리에 방영하는 방송국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명의 인물들을 종횡무진 누비는데 이 인물들이 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사실은 다 속으로 그야말로 막다른 골목에 심리적으로 치달아 있었고 벽에까지 부딪힌 상황에서 그 각각의 인물들을 연민 가득한 눈동자로 사실은 훑어내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매그놀리아에서 이제 탐 크루즈 얘기를 하자면 픽업 아티스트예요. 우리 식으로 요즘 식으로 말을 하면 남성 우월주의자. 끔찍한 남성 우월자라고 네. 말할 수 있고요. 그 중에서 보면 수컷은 위대하다, 암컷은 수컷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남자들을 상대로 해서 강의를 굉장히 마초적으로 해서 돈을 버는 사람. 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여성들의 그런 어떤 환심을 살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강요하는데 그 강의하는 연기를 너무 잘해요. 영화에서 보면 와만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온몸으로 진짜 연기하죠. 네, 연기를 너무 잘하는데 그런 뼛속 그 깊은 곳까지 마초이면서 그런 위약적인 느낌을 갖고 있는 캐릭터인데 자신은 알고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약한 남자인 거예요. 그리고 가장 그 사람한테는 치명적인 어떤 삶에서의 어떤 불운과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랑 관련해서. 그런 연기를 너무 잘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인물의 위약성은 사실은 그 인물의 악함에, 물론 잘못된 표현이겠지만 극단적인 또 다른 어떤 반작용으로서 튀어나가는 그런 하나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한 가지 장면은 극 중에서 어떤 방송 카메라 앞에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 장면인데 상대방이 탐 크루즈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인터뷰를 하죠. 기자가.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동안 대답을 하나도 하지 않고 가만히 말을 하지 않고 째려봐요. 당신이 판단하고 있다. 그렇죠. 그 상황에서 상대방이 지금 뭐 하는 거냐 말씀을 하시라고 하니까 나는 너를 심판하고 있다고 말을 하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장면에서의 탐 크루즈 여기는 정말 굉장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매그놀리아에서 탐 크루즈의 물리적인 비중은 조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을 수도 있겠지만 이 영화에서 연기는 정말 탐 크루즈가 이렇게까지 연기하는 배우야? 라는 걸 아마 느끼시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 마지막에 아버지 어리 돌아가실 때 네네. 그 임종을- 손바닥을 맞잡고 오열하잖아요. 그 사랑과 원망이 섞인 그 미묘한 그렇죠. 네. 감정을 그렇죠. 폭발시키는 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훌륭합니다. 네. 네, 꼭 한번 보시라고. 7월 4일생에서도 연기가 워낙 뛰어나지만 저기는 폭이 넓은 연기를 한다면 여기서는 굉장히 깊은 연기를 한다는 측면에서 이 두 영화를 한번 같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엔요, 탐 크루즈가 악역 연기에 도전했습니다. 네, 콜레트럴. 오늘 이제 주제가 폭넓은 탐 크루즈의 어떤 스펙트럼을 보여주기 위해서 탐 크루즈가 악역도 다 합니다. 사실 악역한 거 이 영화를 안 보셨으면 거의 보신 분들이 없을 텐데 그렇죠. 콜레트럴 영화 자체가 일단 워낙 좋아요. 만든 사람이 이제 마이클 만인데 당시에 가장 쿨하고 영화를 액션 장면의 연출을 잘하기도 하고 거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이클 만의 어떤 뛰어난 연출력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컬레트럴은 로스앤젤레스라는 도시를 너무 잘 인상적으로 담아낸 영화인데 탐 크루즈가 약간 LA를 빗댄 느낌이었죠. 그런 부분도 있고 영화 속에서 이제 탐 크루즈로 등장하는 그 인물이 LA를 굉장히 싫어하면서도 이제 LA 동안에 하룻밤 사이에서 벌어진 일들을 다루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로스앤젤레스라는 도시가 갖고 있는 가장 냉혹하고도 차갑고도 비정한 그런 느낌? 이런 걸 잘 살린 영화가 사실은 두 영화가 있어요. 하나는 컬레트럴이고요. 또 하나는 나이트크롤러라는 영화가 있죠. 반대로 정반대 지점에서 LA라는 도시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를 보여준 영화가 있다면 500일의 썸머거든요. 이런 식으로 양극단인데요. 탐 크루즈하고 제이미 폭스가 주인공인데 제이미 폭스가 이제 밤거리를 운전하게 되는 택시 운전사입니다. 근데 야간에 어떤 남자가 탄 거죠. 그 사람이 탐 크루즈인데 밤에 탔는데 내일 새벽 6시까지 이 택시를 전세 내고 싶다. 내가 여기서 지금 5가지를 치러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나를 좀 에스코트 해달라. 임무를 완수하면 다 $700을 주겠다라고 한 다음에 돈을 절반 정도를 미리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 치러야 할 5일이 뭐였냐면 사람들을 청부살인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5명을 죽이러 가는데 택시 운전소가 에스코트 하다 보니까 이게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벌어지는 이 두 남자 사이의 대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 택시 운전소는 굉장히 평범한 보통 사람이고 탐 크루즈는 사실은 프로페셔널한 청부 살인업자거든요. 근데 이 둘 관계를 굉장히 흥미롭게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자, 지금 들으신 얘기만 해도 영화가 재밌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영화가 굉장히 재미있고요. 이 영화에서 이제 오늘 주제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탐 크루즈가 악당으로 나왔다는 거죠.
우리는 탐 크루즈가 악당으로 나온 영화를 본 적이 거의 없잖아요. 탐 크루즈는 항상 열정적이고 영웅이잖아요. 정의로운 네, 그렇게 나오는데 이 영화에서 탐 크루즈는 아예 각을 잡았다는 느낌이 들고요. 일단 머리를 염색했어요. 회색으로. 그래서 머리를 회색으로 딱 염색한 데다가 수염도 완벽하게 안 깎고 이렇게 탑스룩하게 많이 기른 건 아니지만 까칠하게 기른 상황에서 일단 외모 자체가 굉장히 차가운 느낌을 주죠. 그리고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액션 장면들도 굉장히 뛰어나지만 사실은 택시 안에서 계속 두 사람이 주고받는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택시 운전수의 현재 상황에 처해져 있는 상황이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깔보고 인생 철학을 계속 말을 하죠. 오지랖을. 네, 별별 얘기를 다 해요. 우리는 우주의 미아 같은 존재라는 등 이러면서 자기 어떤 염세적인 철학관을 계속 말을 하게 되는데 개똥 철학이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인물은 그걸 믿는 사람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 택시 안에서 벌어지는 두 사람 사이에서의 어떤 대화 장면들이 보여주는 그 심리적인 팽팽함 같은 게 있어요. 이런 것이 사실은 맨뒤의 액션하고 이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이 대화 장면들이 뛰어난데 그랬을 때 그런 걸 확고하게 믿고 있는 염세주의자면서 어마어마한 사람을 단 세 발로 죽일 수 있는 항상 왜 우리 그때 존 위크 얘기할 때 모잠비크 드릴이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가슴에 두 발, 머리에 한 발. 네, 존 윅 스타일의 액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생각하면 그 원형과도 같은 사실은 뭐 이 영화를 보고 따라한 건 아니죠. 실제로 그런 사격술이 있는 거지만 그런 것들을 제대로 보여주는 킬러죠. 그런 킬러의 냉정하고도 프로페셔널한 면모.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어떤 철학을 늘어놓으면서 상대를 어떻게 제압하려고 하는 혹은 그 사람을 굉장히 측은하게 보면서 자기 나름대로 깔아보는 이런 것들을 훌륭하게 연기하는 탐 크루즈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영화는요. 뮤지컬 영화인데요. 락 오브 에이지. 네, 락 오브 에이지는 코미디 영화라서 골랐습니다. 그러니까 탐 크루즈가 얼마나 폭이 넓은지 보여주는데 네. 탐 크루즈의 또 뛰어난 점 중에 하나는 자기 스스로도 엔터테이닝을 위해서라면 제물로 바칠 줄 아는 진짜 엔터테이너. 이 사람은 이제 뭐 세기 엔터테이너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락 오브 에이지에서 등장하는 탐 크루즈를 보면 나 일이 너무 재밌어서 지금 너무 즐거워서 연기하고 있어라는 게 다 보여요. 몸부림이 진짜 그 즐기는 웨이브였어요. 이게 사실은 이제 약간 어떤 시대 상황에서 모사하는 연기를 하는 건데 락 오브 에이지의 시대 배경이 1987년도거든요. 1987년도가 미국의 팝 문화의 역사에 있어서는 메틀과 락의 한 중간쯤에서 하드락인데 굉장히 폭넓게 보통 팝 메틀이라고도 불렀는데 예를 네. 들면 본조비 같은 그룹, 뭐 데프 레파드 같은 그룹 혹은 이 영화에서 정확히 모사하고 있는 것처럼 탐 크루즈는 사실은 건젠 로우지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룹이 있었는데 그 그룹의 리더로서 당시에 굉장히 섹슈얼하면서 폭넓은 엄청난 인기를 누렸던 그 리더가 사실 엑슬 로즈라는 리드싱어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머리 두건으로 유명하기도 하고 우통을 벗는 무대 매너 이런 걸로 유명하는데 그걸 그대로 따라하는 그러네요. 거예요. 영화 속에서 네. 사실은. 근데 놀랍게도 탐 크루즈가 이 영화에서 다 노래를 직접 했는데 노래도 또 굉장히 잘해요. 은근히 고음도 잘 올라가더라고요. 네, 여기 그 데프레파드 워낙 유명한 이 영화에서 제일 유명한 장면이 Pour Some Sugar on Me라는 노래 있습니다. 그 노래가 데프레파드의 유명한 히트 넘버인데 당대 히트곡이죠. 그 노래를 부르는 탐 크루즈를 보면 일단 노래도 너무 잘하고 무대에서 우통을 벗은 상태에서 이제 압도적인 그런 연기를 하는 건데 야, 저 사람은 락스타가 돼도 꽤 성공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더군다나 몸도 막 엄청 만들었잖아요. 네, 그 상체 근육이 하나하나 다 움직이는 느낌이었어요. 네, 사실 탐 크루즈가 그렇게 몸이 압도적으로 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네. 무대 위에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노래하는 탐 크루즈를 보면 굉장히 거꾸로 보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즐기면서 사실은 약간 희화화된 코미디 연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더 극단적으로 나간 케이스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트로픽 선더죠. 트로픽 선더 마지막 장면을 보면 이 사람이 심지어는 대머리로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춤을 추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춤추는 장면이 그 영화의 엔딩인데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매력 있고 코믹하고 웃겨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탐 크루즈가 사실 영화 속에서 춤 많이 추거든요. 탑건에서도 심지어는 켈리 맥켈리스를 바에서 이렇게 약간 들이대지 않습니까? 그럴 때 노래하면서 들이대잖아요. 뭐 이런 장면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춤과 노래에도 아주 뛰어난 그냥 뭐 올라운드 엔터테이너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보아본 영화는요. 엣지 오브 투모로우입니다. 네. 탐 크루즈의 대표작으로 얘기하는 작품은 아니죠. 그럼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제가 이 작품을 고른 것은 생각보다 영화가 완성도가 높고요. 생각보다 탐 크루즈 연기가 좋고 생각보다 영화가 재밌습니다. 그래서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어서 더군다나 탐 크루즈는 오래전 스타가 아니라 아직까지도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가 아니더라도 이런 정도의 퀄리티 가진 영화를 꾸준히 내고 있다는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엣지 오브 투모로우를 골랐는데요. 이 영화는 이제 타임슬립을 다루는 수많은 영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정한 시간대로 돌아가서 그 시간이 반복되게 하는 마치 사랑의 블랙홀을 SF 버전에 집어넣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영화 속에서 주인공은
수도 없이 죽는 남자잖아요. 외계인들하고 싸우는데 죽으면 다시 리셋돼서 되살아나고 똑같이 투입되고 하게 되는데 총의 안전장치도 못 풀어서 죽잖아요. 그러다가 뒤에 가면 이거 워낙 반복이 되니까 전쟁 영웅이 되는 얘기인데 이런 것들이 오락적으로도 재밌지만 기본적으로 이 영화는 제가 볼 땐 불교에서 윤회를 가져온 거거든요. 불교 철학적인 개념을 SF 속에 집어넣은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엣지 오브 투마로우는 얘기가 내일의 가장자리, 경계 이런 얘기니까 이게 사실 삶과 죽음의 경계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삶과 죽음 사이를 끝없이 오가는 사람의 그렇게 다시 태어남에 대한 피로감, 권태감, 절망감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불교에서 얘기하는 윤회라든지 해탈이라든지 이런 개념하고 관련이 영화에서도 있거든요. 수백 번, 수천 번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도 흥미로운 측면이 있고 이 영화는 외계인 디자인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외계인이 막 난동을 칠 때는 문어처럼 보이잖아요. 네. 근데 외계인이 격퇴돼서 죽고 나면 정반대로 식물처럼 보여요. 나무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상하게. 동물에 보통 우리가 외계인 디자인할 때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들을 변형시켜서 기괴하게 만들어서 보통 외계인 디자인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살아있을 때는 동물의 모습이고 죽은 다음에 또 식물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런 외계인 디자인부터 또 영화에서 굉장히 탐 크루즈랑 관련돼서 인상적인 장면이 극 중에서 이제 사랑하게 된 여자가 있는데 그녀는 이번 생만 기억할 뿐이죠. 탐 크루즈는 누대에 걸쳐서 계속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모든 일을 알고 있죠. 근데 상대방은 모르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잠깐 짬이 나서 커피를 타주는 장면이 있거든요. 상대방이 커피를 어떻게 타달라고 얘기를 안 했는데 각설탕 3개를 넣어서 딱 타주니까 상대방이 이게 이 사람이 내 커피 취향을 어떻게 알고? 라고 하다가 상대방이 계속 타임슬립 속에 있다는 걸 아니까 네. 내가 여기 몇 번째 우리가 오게 된 거지? 약간 현타가 올 수도 있는. 네, 그렇게 딱 말을 하죠. 네. 그 순간 탐 크루즈가 이렇게 쳐다보는 눈빛이 굉장합니다. 그 연기가 너무 좋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 입장에선 처음 겪는 일이지만 탐 크루즈는 둘의 운명을 수도 없이 보지 않았겠어요? 그런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운명을 아는 자가 갖고 있는 어떤 굉장히 처연한 눈빛 같은 건데 그런 어떤 그 내밀한 순간의 감정적인 연기까지 사실은 엣지 오브 투마로우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락 영화라도 뛰어나지만 다른 부분들도 있고 또 탐 크루즈의 어떤 그런 짧은 순간에 보여주는 굉장한 그런 내면 연기도 있어서 초반에는 굉장히 재수없는 사람으로 나오거든요. 공보장교. 네, 깐죽거리고. 근데 후반부에 가면 완전히 달리 보이죠? 그런 면에서 연기적으로도 훌륭하다고 볼 수 있는 작품으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7편 다 보셨잖아요. 네. 뭐가 제일 좋으셨어요? 뭐 이번에 저는- 처음 본 것도 있고 원래 네. 보신 것도 있을 텐데. 이번엔 좀 새로운 영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네. 어퓨 굿맨이라는 영화도 봤는데요. 네. 젊은 법무관으로 나와요. 그래서 계급이 중위인데 네. 대령인 잭 니콜슨을 증인대로 불러가지고 고백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런 증거도 없는 거죠. 네네네. 그 상황에서 상황몰이만으로 확 갈구고 자존심을 건드려가지고 고백하게 만드는 그 설득력인 연기가 너무 인상 깊었어요. 네, 어퓨 굿맨 대략 아마 한 30살 때쯤 찍은 영화인 것 같은데 네. 그 상대 배우가 잭 니콜슨이거든요. 당대 최고의 명배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더군다나 그런 법정 장르 영화들이 갖고 있는 이 대사로 얼마나 배우가 훌륭하게 할 수 있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기술적으로나 아니면 감정적으로나 그런 면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탐 크루즈 연기 저도 지금도 기억이 나고요. 그때가 사실은 탐 크루즈가 가장 많은 장르의 연기들을 다양하게 많이 했던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총 12편의 영화는 모두 BTV에서 보실 수 있고요. 모바일 BTV에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저희가 또 화제를 몰고 올 다음 주인공이 누구일지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파이캐타이 파이! 생방을 주방에서, 생방을 안방에서, 생방을 내 방에서, BTV 에어에서